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하셨습니다. 가톨릭계에서는 이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할 때 선종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뭐 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뉴스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차기 교황 선출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알아놓으면 좋을,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뉴스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뉴스를 듣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뭐 신자, 비신자를 떠나서 이제 뉴스로 생각하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계 곳곳에서 이 가톨릭계의 큰 어른이 세상에 남긴 가르침과 유산을 되새기면서 그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요, 이 88세를 일개로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기 위해서 88번의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시는 그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뜻에서 어제 하루 동안 에펠탑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이태리 로마시는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기리기 위해서 21일부터 22일까지 오늘까지 그 예정된 모든 공공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프로축구 리그, 프로축구 리그를 영국에서는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세리에 A라고 하는데요. 이 세리에 A 리그에서는 어제로 예정됐던 그런 모든 축구 경기를 내일로 다 연기를 했습니다. 또 스페인 프로축구팀 레알 마드리드 소속 선수들은 어제 훈련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면을 바라면서 1분간 다 같이 묵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이곳 미국 할리우드에서도요, 그 애도 물결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영화 로키, 락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락키보다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그 한국에서 영화 봤을 때 그 제목 그대로 로키라는 제목이 좀 와닿죠? 네, 여하튼 영화 로키, 그리고 또 람보 등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 아시죠? 네, 실베스타 스탈론. 실베스타 스탈론은 그 인스타그램에 과거 그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만나서 찍은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Wonderful, wonderful man 이렇게 올렸습니다. Wonderful, wonderful man.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우피 골드버그. 교황 프란치스코와 함께 인류애와 웃음에 대한 사랑의 여정을 함께 항해해 왔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추모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그 유머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우피 골드버그나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무슨 그 희극인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도 불러서 같이 이제 유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전 세계의 유머를 위한 항해를 우리는 함께 했었다. 그렇게 우피 골드버그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명 TV 토크쇼 진행자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밤에 이렇게 진행하는 사회자 지미 팰런. 이 지미 팰런도 교황과 악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지난 여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것은 나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었다라고 올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6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피 골드버그, 또 지미 팰런, 또 코난 오브라이언 등등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면서 또 이제 코미디언인, 또 희극인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플러스 전 세계 사람들 그런 유명 방송인과 희극인들을 많이 불러서 한 10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다 같이 그 바티칸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환담도 나누고 유머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차기 교황은 그럼 누가 선출될 것인가에도 지금 세계의 관심은 쏠리고 있습니다. 자, 9일간의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장례 절차가 모두 이제 9일 후에 끝나게 되면 추기경단의 비밀 투표인 콘클라베가 있게 됩니다. 그 비밀 투표를 콘클라베라고 하는데 그 차기 교황이 거기서 선출이 됩니다. 콘클라베는 통상 교황 선종 후 15일에서 20일 그 안에 이제 치루어지게 됩니다. 투표권을 갖는 만 80세 미만의 전 세계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교황청 내에 시스티나 성당에서 이 콘클라베를 열게 됩니다.
자, 외신에서는요, 유럽계 혹은 뭐 비유럽계 누가 될까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요. 또 교리적인 차원에서 보수파 또는 뭐 개혁파 누가 될까 이런 얘기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잘 아시다시피 유럽파가 아니죠. 비유럽파입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남미 아메리카 대륙에서 탄생하신 분 그 유로파입니다. 그리고 성향으로 본다면 이제 개혁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만큼 차기 교황도 좀 어찌 보면 이번에 선종하신 프란시스코 교황이 선출이 됐을 때 좀 예상 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비유럽파 또 아메리칸 대륙 출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차기 교황도 좀 예상 외의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난번에 예상 외였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좀 원래로 좀 돌아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조금 보수파 그리고 뭐 유럽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CNN 등 주요 외신들이 거론하는 차기 교황 후보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1순위가 근데 뭐 지금 이거 1순위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추기 형님들이 투표를 하는 거니까 지금 교황청의 국무원장으로 계시는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일단은 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교황청에서 국무원장이라는 것은 그 바티칸에서 교황 다음에 2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요, 그가 이 카톨릭 내 개혁파와 보수파로부터 두루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다. 그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14년이었죠.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그분이 이제 추기경의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 추기경의 선임이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받았는데 그분을 이어서 이제 다음 교황이 될지 이 부분이 지금 관심거리인데 이번에 그 파롤린 국무원장은요, 팔레스타인 주민 인권, 뭐 이런 어떤 국제 분쟁 문제, 이런 데에, 특히 이제 국제 문제나 이제 어떤 인권 문제, 이런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성향을 분석한다면 보수 쪽이라기보다는 조금 개혁 쪽에 가까운 그런 인물입니다. 국무원장이. 자, 다만, 이 파롤린 국무원장이 이탈리아 사람이다. 라는 점은 어찌 보면 최근에 그 어떤 다양성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교황은 전통적으로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뭐 아르헨티나 출신 이번에 돌아가신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서 독일 출신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 그리고 폴란드 출신이었던 요한 바오르 2세 등 비이탈리아계도 이제 계속해서 선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또 차기에는 비이탈리안계로 선출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파롤린 국무원장이 그 부분은 좀 마이너스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전망으로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진보 성향이었다라는 점 때문에 이번에는 보수 성향 교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의 그 카톨릭 전문지 카톨릭 헤럴드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 카톨릭 헤럴드는 현재 전 세계 카톨릭 교내 보수파를 대표하고 있는 헝가리 출신의 페테르 에르드웨 추기경, 올해 이제 73살 되신 분이네요. 페테르 에르드웨 추기경을 그런 면에서는 보수, 이제 진보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보수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는 이분이 유력한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2003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서 추기경에 선임된 에르드웨 추기경은 얼마나 보수적이냐. 그 단편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혼 또는 재혼한 신자들의 그 성찬을 받는 데에 반대하는 그런 아주 보수 성향을 대표적으로 보인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차기 교황 선출과 관련돼서 흥미로운 전망도 있습니다. 아시아 출신 추기경도 차기 교황의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Why not?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주간지 이카노미스트는요, 한국의 그 유흥식 추기경을 후보군 중에 한 명이다. 라고 거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다양성을 따라간다면 이번에는 아시아 대륙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거론한 거죠. 그 영국의 이카노미스트가. 유흥식 추기경은 올해 이제 연세는 74살이십니다.
하지만 좀 단점도 있죠. 한국의 그 카톨릭 교구가 상대적으로 뭐 신자 수나 뭐 이런 면에서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선출 가능성도 좀 다소 떨어진다.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필리핀이나 또는 뭐 멕시코나 뭐 이런 어떤 나라들은 전 국민이 거의 다 이제 카톨릭 신자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5천만 인구이긴 합니다만은 뭐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카톨릭 신자가 머저리티는 아니죠. 그래서 좀 신자 그 인구 수로 봐서는 조금 불리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런 면에서는 카톨릭 신자가 전 국민 거의 대부분인 무려 8천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 네, 필리핀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라는 이제 추기경이 있는데요. 이분의 연세는 68살, 비교적 젊으신 분이죠. 그 타글레 추기경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글레 추기경은 일단은 그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콘클라베 때도 교황 후보에 한번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타글레 추기경. 자,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번에 필리핀, 아시아 대륙 쪽으로 교황이 넘어오나? 그렇게 되면은 한국도 좋지만 그래도 카톨릭 신자가 많은 필리핀에 타글레 추기경이 선출되나? 이런 얘기도 지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교황은 어떻게 뽑느냐? 네, 교황은 추기경들의 투표로 뽑습니다. 전 세계 추기경 252명이 있는데요. 252명 가운데 교황 선출권을 갖는 만 80세 미만 추기경이 이제 135명으로 추려집니다. 80세 미만만 교황 선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어가면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80세가 넘으면 교황 선출권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기경이라 하더라도. 자, 그 135명이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현재 추기경은 딱 두 분 계시는데요. 한 분은 염수정 추기경, 또 한 분은 유흥식 추기경.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추기경을 한국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염수정 추기경님은 지금 현재 나이가 82살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고요. 유흥식 추기경님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 콘클라베가 시작이 되면 추기경들이 모인 그 건물의 그 청동 문이 완전히 봉쇄되죠. 누구든지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문과 창문도 나부로 완전히 봉인이 됩니다. 이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도중에는요, 의사, 요리사, 그리고 이제 지원 업무를 맡은 극소수의 수녀들 외에는 누구도 이 추기경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이제 정보가 빠져나갈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 과정에서 교황 선출에 실패했을 때는 투표를 했는데 그 누구도 3분의 2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패가 된 거죠. 그렇게 실패된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젖은 밀집을 태워서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게 그렇게 만듭니다. 밖에서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밖에서 선출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굴뚝으로 나오는 그 연기의 색깔을 구별하면서 안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연기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나오면 이번 투표에서는 누구도 선출자가 나오지 않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교황이 선출이 되면 그 마른 밀집과 그리고 투표 용지를 같이 태워서 이 흰색 연기가 나오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흰색 연기가 그 바티칸 교황청에서 막 나오면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이제 그때 지르는 겁니다. 투표는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그 추기경 각자가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콘클라베 참석자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추기경이 교황직을 수락한다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게 됩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상세하게 전해드린 이유는요, 교황이 선종과 교황의 선종 됐다 하셨다는 내용과 그리고 차기 교황 선출과 관련된 뉴스를 지금부터는 한 당분간 뭐 거의 매일 여러분들이 접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시면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좀 알면 그 뉴스를 보는데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그죠? 뉴스 보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요, 이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각종 단체로부터 이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지금 다 아이디어 있으면 다 제출해봐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자, 참모들이 그 접수한 그 아이디어를 쭉 보니까 그 중에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정부가 후원하는 장학금 제도 알죠? 풀브라이트 장학금. 아주 오래됐죠? 뭐 저 대학교 때도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장학금, 풀브라이트 다 아시는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그 풀브라이트의 그 예산 가운데 한 30%를 결혼을 했거나 또는 자녀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예산을 새로 만들고 하려면 또 뭐 예산 통과시켜야 되니 찬성하니 반대하니 뭐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 기존에 이미 있는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일종의 그 출산 장학금으로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서 주자 뭐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에게 연방 정부가 아예 그냥 일률적으로 아이 한 명당 5,000불을 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연방교통부의 샤운 더피 장관은 자기가 그냥 아이디어를 연방정부에 제출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산율과 혼인율이 국가 평균보다 더 높은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교통 관련 예산, 그러니까 자기가 관장할 수 있는 게 교통 예산이죠. 그 교통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지방 정부가 알아서 좀 출산율을 높여봐.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으면 우리가 교통 예산 콱콱 지원해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교통부 장관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연방교통부의 그 샤운 더피 장관은 본인 자신도 굉장히 다자녀 가구입니다. 9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요. 이 더피 장관님은 9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10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정말 다자녀 가정, 대표적인 다자녀 가정의 출신이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산율 높이는 데에 더욱 누구보다도 진심인 분이 연방교통부 장관입니다. 한편 그 통계에 따르면요, 그 현재 미국 인구는 약 한 3억 4,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1.62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못 낳는 거죠. 1.62명을 낳으니까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은 맞습니다. 1.62명이 이제 미국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합계 출산율이 한국은 0.72명입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으로 아주 굉장히 다 위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안 낳는 거예요. 0.72명 낳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한 2배는 됩니다, 미국이. 그러나 이제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는 고령화되는 그런 인구,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전망을 좀 지탱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라는 인식 등등이 있어서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더 한국처럼 심각해지기 전에 일찌감치 미국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그 합계 출산율은 1.6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준점은 1.1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부부가 돼서 이제 2명이 결혼을 해서 2명 나면 본전 아냐? 딱 중간 아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2명 플러스 0.1명 정도가 오버돼야 유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출산율은 몇 명이냐? 2명이 아니라 2.1명입니다. 자, 어느 나라든 현재의 그 인구를 최소한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2.1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대부분 2.1명 밑을 좀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0.72명, 한국은 정말 심각한 저출산 국가임에는 분명하고요. 또 1.62명인 미국도 뭐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저출산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기 좋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법적으로라도 와서 살고자 한다는, 이건 미국에서는 최근 왜 그러면 이 저출산 국가가 된 걸까요? 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종합해 보면 몇 가지로 이유가 추려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당연합니다만 이건 경제적인 부담 증가입니다. 주거비,
교육, 보육비. 제가 봤을 땐 주거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주거비, 보육비, 그리고 의료비 등 육아에 필요한 비용이 급증하면서 이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집 사는 게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잖아요. 연봉 뭐 한 15만 불, 17만 불 받아야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이 LA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더하지만 LA를 기준으로 본다면 연봉 15만 불 정도? 뭐 못해도 한 12, 3만 불 정도는 돼야 그나마 좀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집 사기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집도 지금 한 칸 마련도 못 했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서 길러.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 안 낳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력과 삶의 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고자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이 분명 강해졌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나 뭐 직장 내 육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산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이것도 큽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뭐 결혼하지 않은 뭐 비혼이거나 또는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요새는. 뭐 그렇다고 옛날에 이상하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좀 오래 과거로 가면 좀 그랬죠. 넌 도대체 왜 결혼 안 하는 거야? 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고 결혼 안 하는 사람 보면은 무슨 문제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저 집엔 애가 없대 뭐 이러면서 좀 뒷담화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혼을 안 한다, 아이를 안 낳는다에 대해서 뭐 마음의 결정을 하기가 좀 수월하다라는 것이죠. 예,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네 번째, 이민 감소. 입니다. 이 과거에는 이민자들이 출산율 유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그 미국의 그런데 이제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를 그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생각이 갈리실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이민 제한 정책 그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안 돼, 좀 안타깝네. 이민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이민 늘려봐야 저 남미에서 불법 들어오는 사람들만 많은데 그 사람들 애 낳아봐야 그냥 범죄자만 되고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잘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하튼 팩트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팬데믹의 여파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많은 부부들이 출산 계획을 보류하거나 미루거나 뭐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삶에서 처음 겪어보는 그런 상황에 우리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주저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그 이후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현상, 부정적인 변화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이유에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게 이 바로 코로나 사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 코로나 사태가 정말 충격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그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로 미국 내 세관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지금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 이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특송 배송 기업 있죠. DHL. 그 DHL 익스프레스는요. 이제부터 $800가 넘는 물품의 미국 배송을 중단한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00 이하는 오케이, still 오케이. 근데 $800 넘는 건 어제부로 중단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최대 $2,500의 미만 물품까지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미국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세관 검사가 너무 까다로워지고 굉장히 강화되고 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에 반입되는 전체 화물 중에 정식 통관 절차,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를 빨리빨리 갈 수 없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의 양이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통관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배송 지연 사태가 계속 연일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DHL이 손들어 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제 아예 그냥 중단하겠습니다. $800 이상부터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DHL은요, 정식 통관 건수가 급증해서 24시간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원산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냈는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그런 그 통관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져서 힘들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한다라면서 $800 이상인 물품은 배송 지연이 너무 많아서 아예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800 이하의 소액 물품은 아직은 최소한의 세관 검사로 소위 말해서 익스프레스로 그냥 빨리빨리 나갈 수 있어서 미국의 배송이 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요, 이것도 지금 이제 곧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부터요? 한 일주일 뒤부터요. 바로 다음 달 2일부터는요, $800 미만 소액 물품도 미국 수입에 관세를 면제해 오던 정책을 폐지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소액 면세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8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소액 면세 제도라고 해서 이제 관세를 면세해 주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리면 $800 이하 뭐 100불, 80불짜리 막 이런 것도 관세가 다 붙으니까 그로 인해서 통관 절차가 오래 걸리고 하거든요. 관세가 무려 120%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DHL이 다음 달 2일부터는 안타깝지만 $800 이하짜리도 전부 다 배송 중단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국토안보부, 무슨 뭐 테러나 무슨 미국에 대한 공격 이런 것으로부터 미국을 지켜서 미국의 안보를, 미국의 안위를 잘 지켜야 하는, 미국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그게 이제 국토안보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안보부의 수장이 누구냐 하면 크리스티 놈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국토안보부의 수장이요, 워싱턴 DC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자신의 가방을 도둑 맞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크리스티 놈 안보부 장관은 지난 1월 저녁 워싱턴 DC에서 햄버거로 유명한 식당 캐피털 버거라는 식당에서 자녀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외식을 하던 중에 가방을 도둑 맞았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한 백인 남성이 크리스티 놈 장관의 가방을 잽싸게 훔친 뒤에 빠르게 현장을 그 식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잡혔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가방에는 현금 약 $3,000 그리고 개인 수표, 또 국토안보부 출입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한편 이 크리스티 놈 장관은요, 지난 3월에 그 미국이 그 갱다던이다, 갱 멤버다 라면서 이제 추방을 해버린 그 이민자들을 억류하고 있는 곳이 있죠.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의 그 수용소. 거기를 이제 시찰을 한다고 방문을 했는데 많은 죄수들이 그냥 우통도 벗고 반바지만 입고 수백 명이 빼곡하게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그 장면을 시찰했습니다. 그렇게 시찰했을 때 당시 그 죄수들 앞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죄수들 앞에서 서 있는 크리스티 놈 장관의 손목에는 무려 $50,000짜리 롤렉스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이 사진으로 찍혀서 이게 이제 그 후에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놈 장관의 가방을 훔친 그 절도범이 놈 장관이 평소 이 고급 명품을 많이 갖고 다닌다라는 것을 알고 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함께 이제 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작 자신의 가방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반응에서부터 뭐 경호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경호는 Security Service 비밀 경호국 SS, 미국의 대통령도 SS에서 경호 담당하죠. 놈 안보부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이 비밀 경호국의 경호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었느냐.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도 너무 그냥 좀 주의감 없이 뭐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냐. 그 가방에는 뭐 돈도 돈이고 뭐 수표도 수표입니다만은 그 국토안보부 출입증도 있고 자신의 여권도 들어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너무 함부로 이렇게 가방에 걸어놨는지 뭐 그렇게 너무 주의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비밀 경호국의 경호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아이러니한 소식이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네, 공화당 소속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
영김 하원의원이 있죠. 이 백악관의 그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어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메디케이드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죠. 요게 이제 각 주정부마다 이제 이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메디케이드라는 것은 연방 정부가 해주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켈이라고 부르고 뭐 다른 데서는 뭐 메디케이드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이름도 있는데 그 연방 의료보험입니다. 자, 영김 의원과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포함한 이번 연방정부 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에 그 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보장을 줄이거나 또는 병원, 양로원,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협하는 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안은 절대로 내가 지지할 수 없다라고 11명이 같이 공개 합동 서명을 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공화당 내 이 영킴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이제 11명의 의원들이 다 중도 성향 의원들인데 이 중도 성향 의원들의 이 같은 공개적인 반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적지 않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사시면서 여러분들 한국산 김 많이 드시나요? 요즘은 미국인들이 한국 김 더 많이 좋아하죠. 코스코에 가면 이제 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처음 코스코에서 김을 보고 미국 사람들 밥도 안 먹으면서 웬 김을 여기다 이렇게 많이 갖다 놨지? 여하튼 미국 사람들이 사니까 갖다 놨을 거 아니야. 근데 미국 사람들 밥도 안 먹는데 왜 김을 이렇게 많이 사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한 장 조그만 거 요만한 거 한 장씩 스낵으로 먹더만요. 미국 사람들. 네, 맛있긴 하죠. 그렇게 먹어도. 그래서 이제 코스코나 이런 데서는 스낵으로 분류해서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한국산 김의 수출이 지금 굉장히 지금 증가하면서 올 1분기에 김 수출액이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은 2억 8,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1%가 늘어났습니다. 자, 국가별,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체가 아닙니다. 올 1월, 2월, 3월 석 달 동안 1분기. 자, 국가별 1분기 김 수출액을 보면 미국이 5,790만 달러어치 한국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1위 국가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이 5,110만 달러, 그리고 일본이 3,400만 달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김 종류는 조미김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뭐 기름도 살짝 고소하게 되어 있고 소금도 살짝 뿌려져 있는 그래서 스낵으로 특별히 밥을 싸 먹지 않아도 스낵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김. 그 조미김이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으로 수출되는 가장 많은 종류의 김은 마른 김이라고 합니다. 이제 밥을 쌀 수 있고 김밥을 만들 수 있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네, 불면증 증상. 여러분들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잠 빨리 드는 것도 중요하고 중간에 안 깨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간에 깼다가 빨리 다시 잠이 드는 것도 뭐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하튼 뭐 통칭해서 뭐 일단 불면증이라고 본다면 불면증 증상과 수면제 사용량이 늘고 또 많을수록 이 장애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건 이제 연구 결과로 나타낸 겁니다. 자,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팀은요, 미국에서 노인 의료보험 수혜자인 65세 이상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본 결과 불면증, 그리고 수면제를 사용하는 여부,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노인이 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장애를 갖게 되는 그 정도 이 연관성을 조사한 겁니다. 자, 연구 결과 불면증이 심할수록 일상에서 장애를 겪을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수면제 사용이 많을수록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추후에 장애를 겪을 위험성, 수면제를 사용 오랫동안 했거나 또는 불면증을 오래 고통을 겪었거나 이럴수록 많은 경우에 그 장애를 얻을 그 위험이 최고 20도가 아니라 20%.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0% 이상 높아진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많은 노인이 수면 장애를 겪으면서도 나이 먹으면 뭐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러겠어. 나이 먹은 사람들 다 그렇지 뭐라고 하면서 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 중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진지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면증이 심하거나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가능한 한 수면제를 먹지 않는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간단하게 본다면요. 이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각에 잠들고 똑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잠이 안 들어도 하여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늘 같은 시간에 잠을 잘 수 있게 내 생체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거. 너무 허술하게 먹어도 잠을 잘 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는 뭐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같은 어떤 전자기기 그 약간 켜져 있으면 블루라이트가 나오잖아요. 그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또 자는 환경은 소음과 빛이 없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창문 같은 것은 이제 좀 짙은 커튼으로 완전히 좀 아침에 해가 살짝 떠도 나는 막 전혀 모르게 막 그렇게 좀 완전히 빛을 차단하는 커튼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설치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요,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운동. 아침에 일어나서 좀 진지하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는 걷기나 뛰기 등의 간단한 운동 등은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밤에 자기 전에도 스트레칭 운동을 진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자기 전에 스트레칭은요, 건강 효과도 뛰어납니다만은 불면증 예방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0세 이상 그 장수하신 분들의 상당수가요, 스트레칭을 아침 저녁으로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트레칭 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나는 스트레칭을 꼭 하고 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90세 이상 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쭉쭉 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